애를 낳은 게 죄인감, 배신감, 정말로 허탈하고.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도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그릴 수 있는 게 없고 굳이 내가 저기를 왜 가야 돼? 이 경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야 돼.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2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보면 애 낳고 싶다는 생각이 도무지 안 들어요. 2살짜리 애 키우는 선배만 봐도 그래요. 애기 낳기 전엔 맞벌이였거든요. 양가 부모님이 애 낳기만 해라, 내가 다 키워줄게 했는데 처음엔 다 그러시죠. 네. 막상 애가 딱 태어나니까 힘들다고 못 봐준다고 하셨대요. 결국 선배가 육아휴직 중인데 그마저도 1년이라 곧 복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남편도 회사가 어려워서 육아휴직이 어렵다더라고요. 집 앞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했더니 대기가 길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대요. 스터비는 달에 300만 원은 기본이라 한 명 월급을 모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인데 베이비시터 한 달에 300만 원은 출퇴근하시는 분들 얘기일 겁니다. 기거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네, 맞습니다. 예. 뉴스에선 애를 안 낳아서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하는데 선배네와 저희 사정이 다르지 않아서 더욱 고민이 됩니다. 저희 아이 낳아도 괜찮을까요? 아, 남의 일이 아니죠. 당장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고민이신데 이 정도 고민이 있다는 건 분명히 지금 청년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 낳는 건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을 거라고 보여요. 저한테는. 물론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이를 꼭 낳으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0.7대가 무너질 겁니다. 전쟁이 나도 이것보다 높고요.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나라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02년생이) 중요한 게 50명이 안 되게 태어났다는데 그 당시 인원이 신입생 정원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방대 위기 사태를 2002년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대비를 안 하고 두고 있었던 거죠. 더 큰 문제는요. 작년에는 25만 명이 안 태어났어요. 작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는 제로가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도 사실상 붕괴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신규 진입 인력이 줄어들면서 우리 산업에서 인력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라고도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격차가 커질 거예요. 산업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노동시장도 이분화되면서 계층 간의 격차도 커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얘기를 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항상 얘기를 하죠. 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안 낳으면 나라 망한다. 출산하면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택을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선택을 못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진입한 거거든요. 우리가 저출산이 심화된 게 2015년, 16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게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같은 구조적 문제였는데 그거 말고도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들어보기 했는데요. 청년의 내면을 바라볼 때는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개념이 코호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나면서 같은 경험을, 역사적 경험을 같은 연령대에 해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사람들은 위기를 겪게 되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제금융 때 10대 정도 되는 그 세대가 부모님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를 몸소 경험했죠. 근데 그때 국가는 도와주지 않았고 조금 회복하려고 했더니 2008년에 금융위기 오고 그리고 조금 또 괜찮아지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게다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또 격리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세대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미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할 때 내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그릴 수 있어야 아 내가 저런 길로 가면 되겠구나,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그릴 수 있는 게 없고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험은 불편했던 경험뿐인 거죠. 지금 청년들은 IMF 이후를 하면서 굉장히 고도화된 경쟁 체제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고 사교육을 특히 심화되면서 우리 가족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는 공부만 하면 되고 엄마는 뒷바라지만 하면 되고 아빠는 돈 벌어오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할 거는 몇 억짜리 연봉, 몇 억짜리 몇 평짜리 아파트, 무슨 차, 어든 대학을 간 자식, 이게 이제 성공의 모델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자기의 가족에 대한 효용성, 가족이 왜 행복한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거를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조를 만든 거는 기성세대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무책임하게 청년을 질타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어린 시절부터 주입됩니다. 부모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러한 가치관들이 아이들에게 좀 녹아 들어가는 거 아닌가.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로 스노우볼 리소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진 자원 게임 정도가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원이나 자산을 조금 독점할 수 있으면 이건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출산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몰아서 한 아이한테 투자하는 게 여러 아이한테 나누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야 얘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죠.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저희 인구학에서도 이거를 이제 상대적 투자 가설이라고 해서 사실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산층은 왜 아이를 덜 낳을까로 들어갔어요.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낮으면 아이를 많이 낳고 아주 높으면은 노는데 중산층 왜 떨어지지 설명을 해서 상대적으로 투자를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어차피 여러 명을 낳아가지고 키울 자신은 없어. 그러니까 한 명 낳아서 얘한테 집중해서 투자할 거야. 그럼 얘가 다른 애들과의 경쟁에서는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한 부모도 다른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렇게 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나도 저 정도의 준비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나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출산을 하는 건 좀 무리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이렇게 경쟁이 가열찬 사회 속에서 지금 청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울할 거고요. 네. 여전히 우리 시대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본인을 진짜 갈아넣고 그러면서 애들을 키워왔어요.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겁니다. 아주 흔한 표현으로 영겁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영겁. 뭐 끝도 없는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 등록해야 되고요. 좋은 유치원을 보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서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유치원을 통해서 대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대학 준비를 15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 대학을 못 가면은 대우를 못 받잖아요. 이 경쟁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서 차라리 안 낳는 게 낫다라고. 심리적인 생존 전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모두가 불안해하는 사회. 그러니까 이 경쟁과 불안과 이 불행이 뭔가 섞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았을 때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도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서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기도 하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막 도와주시지 않는 한 결국 또 도와주시는 분을 써야 하고 여성들이 지는 부담, 특히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지금 남성 청년들이 잠깐 이 방송을 보면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자의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괜찮냐? 아니죠. 마찬가지로 외벌이를 한다고 치면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거의 뭐 다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일단 그 육아에 투입돼야 되고, 맞벌이를 한다 그러면 동시에 육아에 투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그렇게 녹록한 생활은 분명 아닐 겁니다. 사회학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학력이 높아지고 평생 직장으로서의 직장을 찾기 시작을 한 거, 그게 얼마 안 돼요. 2000년도부터예요. 학력 수준이 원래 대졸자 비율이 늘어나고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여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20년인데 너무 짧아요. 이거는 지금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억울하시겠지만은 어쩌면 또 불가피한, 우리 사회가 20년 동안 그 준비, 의식, 인식이라든가 사회 구조가 못 따라가지고 있었어요. 한 명이 아빠 혼자 돈 벌어서 한 명이 키우는 구조로 살던 사회가 20년 만에 확 바뀌진 않거든요. 애를 놓은 게 죄인감? 이 충성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로 허탈하고, 육아휴직으로 퇴사를 하면 자기들 쪽에 손해가 많으니까 저한테 그냥 네가 자진 퇴사한 걸로 해라.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하는 시기가요, 아이를 낳고 나서 초기에, 그리고 제일 큰 건요 1학년 때. 1학년 때 챙겨줄 게 너무 많아요. 숙제도 해주고.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어머니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오르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 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만 신경이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요 오후 4시까지 봐줍니다. 그리고 요청하면 7시 반, 8시까지 봐주는데 초등학교는 점심 먹고 와요.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계속 학원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학원 돌리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예 한 명의 부모가, 아빠든 엄마든 한 명이 전담해서 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사교육비를 투자해 가면서 학원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효과를 봤던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주 48시간 노동이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집에 오는 안정적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아빠가 아이랑 느는 시간도 늘어졌고 아이들과 관계가 높아졌다. 근데 이거는 저출산 정책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출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말 하나가 필요하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출산이랑 양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하는 거지만 이걸 그냥 부모한테만 떠맡기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공동체 혹은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같이 해주는 느낌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요. 아주 유명한 패션 플랫폼 회사에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회사였는데 거기 있는 임원이 정말 당황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더 싸다. 게다가 어린이집은 그냥 소수가 누리는 복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 기업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시작해야 되고,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양육과 출산을 존중해주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사회적 룰로 돼야 되는 거예요. 정책을 설계할 때 그냥 자, 아이 낳으면 얼마 줄게, 이게 안 먹히는 이유가요. 그래 그 돈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걱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20년의 장기 계획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가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단순히 뭐 얼마 지원하고 또 요 때는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을 계획하실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상세하게 전망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무조건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다 계획해보고 최종적인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 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요. 우리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아이를 낳으시고 키우실 때 줏대를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라. 이 처방을 위해서는 이 제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양육의 장애물들을 없앨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청년들이 더 미래를 꿈꾸게 할 것인가, 경쟁을 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정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직장인 고민 처방 복면 제보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사회적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스프 복면 제보로 제보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